자, 강화도 조약은 조선 왕조가 외국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었다. 자, 이로써 조선은 양국 간 새로운 외교 관계가 성립됐지만 아까처 말한 근본적 불평등하고 타협적인 성격이 강했죠. 자,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조선이 자주의 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산과 급밖에 두 개의 항구, 아까 이제 말했죠. 원산과 인천을 얘기하죠. 개항한다는 거. 또 일본이 수시로 조선의 해양에 침략할 수 있고 개항장에서 일본의 조차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자, 이 조차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임시로 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공격할 때 그 조차지를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빌려주고 대신 돈을 내고 그 지역의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조차지라고 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개항장이 조차지를 설정했어. 근데 우리는 조차지라는 말보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류지라고 해요. 거류지. 예, 일본인들이 이제 그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이제 의미를 쓰고 있죠. 말로 쓰고 있죠. 그리고 개항장에서 거주하는 일본인 범죄자들, 일본인이 일본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형사재판권, 이런 치해법권 조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선의 위정자들이 이 조약의 본질,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조약에 아니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결과가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 당시에 국내 국제정세에 대해 상당히 인식이 없었어, 별로. 그러면 이게 이 조약이 그 당대는 그 당시 맺을 때는 이게 불평등한지 평등한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일본은 국제법에 어두운 조선의 자국의 서양의 여러 나라부터 강요됐던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강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들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통상 요구를 했잖아요.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근데 우리는 서양의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영향력 안에 있는 일본부터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서양의 열강들이 중심부라면 그다음 반주변부 국가들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일본, 뭐 중국 그런 나라죠. 그리고 나서 외곽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의 국가로 이렇게 그 통제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의 뭐냐면 통제를 받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제국주의 통제 지배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중심의 영향을 받은 국가 서양 열강이 아니라 서양 열강들이 또 통제를 받은 일본의 뭐냐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과정, 침탈 과정을 할 때 뭐냐면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서양 열강들의 눈치를 봐요. 왜냐면 서양 열강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그 당시 서양 열강들부터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또 맺었거든요.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양 열강들에게 우리가 좀 약간 국제법을 존중하고 선진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조선은 그냥 점령해도 되는데 굳이 무슨 조약 맺고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누구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서양 열강대의 눈치를 보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보완하고 첨가했던 수조교 부록과 통상 장정을 맺어지죠.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 했는데, 자, 이것도 당연히 1876년에 맺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수조교 부록을 이제 좀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같이 이제 기억이 같이 있지만 좀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조교 부록을 보면, 개항장에서 일본 거주민들 거주지역을 설정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행이정이라고 하죠. 간행이정. 예, 간행이정. 그래갖고 보통 그때 이제 심리를 설정해요. 그래서 부산항구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부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심리를 설정해요. 간행이정을 심리.
그래서 소조교 부록에서는 심리 설정했지만 나중에는 조율수 조교 속약을 맺어줘요. 50리를 이제 설정하고 나중에 이제 체육대우가 넘어지면서 완전히 이게 없어지게 되죠. 사문화되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1번 화폐를 유통시켜요. 1번 화폐 유통. 이때 1번 화폐는 뭘까요? N이죠, N. N. 그래서 조선, 제일은행 거는 나중에 이제 러일전쟁 이후고 전후고, 요때는 N이야, N. 자, 그래서 N이 유통되는데, 요때 유통되는 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계양장 안에서만 유통이 되는 거야.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건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됨으로써 이 조선화폐가 같이 사용되면서 화폐 이온화 현상이 나죠. 그래서 경제훈련을 이게 초래하고 일본 경제의 어떤 집중적 침투를 허용해주는 그런 것들 모양새가 되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민들은 이제 간행이종을 통해 식민밖에 못 가지만 그 일본 외교관들은 자유로운 국내 여행은 가능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조일수 조교 부록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상장정 있죠. 통상장정 조율통상 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통상조약은 무관세를 실시했죠. 무관세. 근데 이 무관세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그 조선인들은 간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간세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를 잘 몰랐어.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었냐? 그 당시에는 중국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금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금. 이금 뭐죠? 통행세죠. 일종의. 예전에는 뭐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중국사에서.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확실하게 인식한 사건이 뭐냐면 부산에 두몬진이라는 곳이에요. 두몬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몬진도 예전에 외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해관 수세 사건이 일어나요. 자, 두몬진 해관 수세 사건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계양장 부산 두몬지에 이제 그 조선 정부가 해관을 설치하고 그 수출 무역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간세는 물건에 걷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물건을 운반하는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에 걷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걷어왔어. 이금이라는 이름으로.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발을 하냐면 일본인들이 반발한 거야. 왜냐면 걷으면 일본 상품의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일본 상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 이제 거기를 공격을 해갖고 한동안 해관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철폐해달라 그 요구를 하게 돼.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일단 철폐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는 일본과 예전에 우리나라의 관계가 예전은 이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정근대 관계가 아니라 간세를 부과하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간세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야, 이때부터. 예. 그래서 나중에 일본한테 이 무관세 조약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주긴 하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양곡의 유출을 무제한 구제됐다. 그러니까 풍년이나 이렇게 해도 양곡이 밖에 빠져나가는 것을 뭐냐면 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항 이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쌀이야, 쌀. 일본이 근대화 막 하고 공업하니까 쌀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쌀을 막 빼와. 대신에 뭘 줬냐면 영국산 면포라든지 일본산 면포를 줬어요. 이걸 이제 미명 교환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쌀이 많지 않은데 계속 빼가니까 쌀값이 오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일본의 성박의 항세명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무관세 실시하고 양국의 유출의 무구제는 개정이 되죠. 이게 뭐냐면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이 또 있어요. 1876년의 조약을
개정을 해갖고 했는데 이거는 조미통상조약에 영향을 받은 거야. 조미통상조약에. 그래서 조미통상조약에 뭐가 있냐면 그 체육대우 아니 그러니까 대우가 있었어요. 일본이 계속 예전에 우리부터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딜을 한 거죠. 예전에 뭐 안 더 준 주가 체육대우를 가지고 딜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체육대우를 설정해 달라. 그러면 대신에 너희들 예전부터 요구했던 거 있죠? 관세 설치 내용과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양국의 자유 유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주겠다. 그래갖고 바꾼 거죠. 그래서 관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양국의 자유 유출 규제를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비상시에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이건 나중에 또 반공론이 원인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꾼 거예요. 이게 187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조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근 같은 비관세라고 하죠, 보통. 관세 외에도, 관세 역할을 하는 게 비관세거든요. 이근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인데, 비관세를 폐지해달라. 그래서 관세를 없애는 대신에, 관세 설정한 데 비관세는 폐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이제 1876년과 1883년 그 조약 내용을 좀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일통상조약을. 자, 이런 그 규정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를 거의 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조약에서 일본은 부산 위에 2개 항구를 더 개방시켰다. 주의할 것은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강화도 조약이나 그 부속 조약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약간 뒤에 얘기예요. 여기는 좀 책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2개 항구 계약은 나중에 수신사 있죠? 수신사 때 가서 이제 뭐냐면 계약을 하고 이때는 논의만 일어났어. 논의만. 그래서 일본이 이제 부산하고 뭐 원산 요청하니까 그걸 명문화 시키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1차 수신사 할 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래요. 이거 뒤에 얘기하고 자 그들은 해군을 조선에 파견해 해안 각지의 측량을 조사하고 무역뿐만 아니라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띠고 동해안에서 원산만을 선정하고 서해안에 서울 입구인 인천을 개항하도록 했다. 이들은 개항장에 일본의 조차지 생기고 거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치해복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 개항장은 조선의 영토이면서 조선의 지배를 받지 않은 특수지역이었다. 침략적이고 기만적인 조약은 실제 무역 및 상고대 조선 상인과 정부에 큰 피해를 줬고 약탈부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외교적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 1876년 조선 정부 무관세 약탈성과 주권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본 상인들에게만 관세를 징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일본이 군함입하고 군대를 상륙시켜 무력 시위를 벌이자 관세 징수를 포기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제 뭐 조약이 있으니까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관세권을 언제 획득했냐면 조미 통상조약에 영향을 받은 1883년 조일 통상조약에 영향을 받게 돼요.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1883년에 가서야 관세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자,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깨닫고 불리한 조약을 개정하게 대일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리어 일본의 위협에 밀려 부당한 조약을 거듭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일본은 이후 조선이 미국, 청국, 영국과 맺는 조약에서 유리한 것들을 철저하게 균점은 뭐예요? 균점은. 이 균점의 이익균점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체국대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체국대우를 빌미해갖고 똑같이 얻으려고 했어. 그래서 일본이 왜 관세와 그 다음에 무제한 양국의 유출을 두 카드 버리고 이걸 얻으려고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이게 더 훨씬 더 이득이 컸기 때문이죠. 예. 자, 체국대우라는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상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양쪽의 교섭 중에 한쪽의 유리한 조약이 다른 나라에도 자연스럽게 부과되는 거잖아요. 자, 일본의 일반적 의도와 강요에서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조선이 국제적인 무대에 등장한 첫 출발이었다. 이를 계기로 점차 서양의 여러 나라 통상을 시작했고 문호가 세계를 향해서 개방되었다. 그렇지만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서양은 새로운 문물을 수입했지만
일본에 위시한 열강대 침략을 수반한 거다. 원래 근대적 문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걸 통해 이식하는 과정에 서양 제국주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다 대가성이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개화와 자주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킨가의 커다란 역사적 가치에서 우리 민족이 안겨준 세상.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는 관점, 교과서 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 열강대가 조약을 체결했죠. 불평등 조약 내용을. 그래서 불평등 조약 내용은 아까 이제 영사재판권이나 간세 협정권, 그다음 내집 통상권, 연안 무역권, 그 다음에 체육대우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들을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일본과 문호를 개방한 뒤에도 청에 대한 정통적인 사대 관계를 고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한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과 청의 정통적 관계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 청의 정통적인 관계가 뭐죠? 조공책봉 관계를 매기도 한 사대 관계죠. 사대 관계.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조선은 그 당시에 이제 양절체제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맺으려 양절체제는 뭐냐면 자 조선하고 중국 간의 관계는 뭐야 불평등한 관계죠. 평등한 관계 아니야. 이거는 정통적인 사대 관계야. 근데 조선하고 일본이나 그 다음에 서양 열강대의 관계는 뭐죠? 근대적인 어떤 평등 관계죠. 이런 것들이 양절체제론이야. 예. 그래서 주로 동도 서기파들이 이제 주장했던 이게 양절체제론이라는데 자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이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좀 건너갔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양국 관계는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일본의 간섭과 조선의 외세를 끌어들여 일본 세력을 견제하는 청의 이의제의 정책을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의제의 정책이 있는데 이의제의 정책은 뭐냐면 조선을 자신의 속국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상당히 위협적인 세력이죠. 러시아나.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다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조선의 이해관계를 서로 엉키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견제시키는 큰 제의정책을 썼던 거고 그리고 이때부터 청나라의 또 사대관계도 바뀌게 돼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계기로 이안스카이가 병력을 파견해갖고 이제 군대를 우리나라에 진주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정통적인 사대관계가 아니야. 겉으로는 사대관계지만 실제로 제국주의 정책을 하게 돼요. 청나라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내정 간섭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예전에 서양 식민 국가,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당했던 것을 그대로 조선한테 또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눈치채 이제 민씨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반발하게 되고 누가 손을 잡으려고 하죠?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려고 하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청나라가 이제 하고 맺어진 게 뭐냐면 그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맺어진 게 있어.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조청 삼민 수용 무역장정. 그래서 예전에 아마 조청 삼민 수용 무역장정의 결과와 관련돼 가지고 시험이 나왔는데 이게 눈여볼 게 뭐냐면 조약이 나지 않고 장정이라고 했죠. 조약이 나지 않고 장정. 장정이라는 건 뭐냐면 상국과 속국 간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조약이 나지 않고 장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문 내용은 없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뭐 제가 이제 얘기해 줄게요. 이 삼민수용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리한테 해서 상정한 것이고 각국과 더불어 일체 균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일체 균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일체 균점. 자, 일체 균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일체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 이건 체국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뭐죠? 나중에 체국대우가 설정이 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이거는 이제 그거.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이 장정은 형식적인 사대의 관계를 아까 얘기처럼 이모군란에 의해서 실질적인 종속관계, 제국주의의 어떤 지배관계 이런 것도 바꾸려는 청의 야욕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청은 위안스카이를 조선에 파견하여 통상을 물론 조선의 외교와 내정까지 간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약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 4조에
그 당시 베이징과 한서 양화진의 개장. 양화진에는 뭐냐, 오늘 마포 있죠? 마포에 개장을 하자. 그러니까 개장은 뭐냐면 이제 그 물건을 쌓아놓고 객상에 육성하는 장사. 그 계좌는 그 무역을 허가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은 양화진까지는 무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중국인들은 마포에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마포는 뭐냐면 요 마포 때부터 이제 강길이 그러니까 바닷길이 강길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길에 이제 어기죠. 이게 깊잖아요. 바닷길은 그 어기가 있으면 이게 수심이 높기 때문에 큰 배가 가능하죠. 근데 강길 요 때부터는 마포를 기준으로 강길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수심이 얕아져.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부터 일종의 교육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냐면 뭐 물건 쌓아놓고 무역을 해도 되는데 다만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는 내지 채판을 할 경우에는 이건 그만다. 내지 채판. 내지 채판은 내륙 지방의 시장의 상품 운반을 판매하니까 내지 통상권이죠. 근데 거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예외 조항이냐면 내지 채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 당시에 누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죠? 청나라가. 그러니까 지방관이 청나라 상인들에게 허가서를 요청하면 안 끊어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죠? 뭘 인정한 거야? 내지 통상권 인정한 거야. 내지 통상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근데 원칙보다는 항상 예외가 적용돼. 그게 나중에 원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내지 통상권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누가 일본이 이걸 얻기 위해서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에 체육대우를 집어넣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청산민수용무역장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청산민수용무역장제 그 전문에는 일체 균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냥 일본 그냥 무시했죠.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뭐냐면 조청산민수용무역장정은 주요 내용이 시해법권뿐만 아니라 까지 양화진에서 상정이나 창고 여관 개설권, 내지 통상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사대 관계를 신민적 관계로 변질시키는 어떤 그 경제 수단이 됐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조선은 그 후에도 미국과 프랑스 등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여러 나라 중에 최초 서양 열강들과 맺어진 그 곳이 뭐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 예. 미국은 이제 맺어질 때 누구와 이제 누구하고 이제 누가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주소를 했냐면 이홍장이 그걸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시키려고 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나라를 또 중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종주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미국과의 조약을 이제 조미통상조약 같은 거를 맺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미통상조약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조미통상조약을 좀 부연 설명하면 이거 몇 년에 맺어졌죠? 1882년에 맺어졌어. 1882년에. 그래서 1882년 5월 달에 제무포에서 맺어진 거야.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처음으로 맺은 조약이다. 근데 이 조미통상조약은 상대적으로 다른 조약보다 좀 덜 불편해요. 제국 조약도 있고, 뭐 간세협정도 있고, 덜 불평한, 불평등하지만 덜 불평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갖고 이제 일단 청나라 알선을 통해서 맺어지게 됐는데, 실제로 이 조미통상조약의 거의 내용들은 누가 초안을 마련했냐면 이홍장이 다 초안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표와 우리나라 대표가 그 탱징에 모여갖고 이미 다 이홍장이 만든 초안을 검토해갖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근데 말이 조미통상조약이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도장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도장을 찍은 거야? 제무포 와갖고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또 보니까 미국에는 미국 성조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없었어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 당시 빨리 만들어야 해서 김홍지의 명령을 받고 그 밑에 그 통역관인가 그 사람이 막 만들어가지고 대충 만든 게 오늘날 뭐냐면 태극기다. 예전에는 태극기가 제무포 조약인가? 그때 처음 사용했다. 박용호가 사용했다는 했는데 실제로 이때 만들어졌다는 게 요즘에 이제 주요 관점이 터지죠. 자, 하여튼 이런 그 조미통상 조약을 맺게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종이통상 조약이 여기에는 잘 안 나있네.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 여백에도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거기에 보면 1조 내용에 보면 서로 돕고 거중 조정을 한다. 거중 조정. 거중 조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서로 돕고 거중 조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중 조정은 제3국이 분쟁 당사국사에 개입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했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거중 조정의 그 구조를 나중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달리 해석했죠. 미국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단순 외교적인 어떤 수사다. 더 의미가 없다. 근데 조선은 이거 뭐라고 하죠? 공수동맹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냐면 침략 여러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가지고 특사를 파견하거든요. 헐버트나 이런 사람들. 그랬더니 이제 안 만나줬죠. 그리고 이거 아까 지금 이건 외교적 수사지? 우리 공소동맹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중조정이라는 있는데 이 거중조정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집어넣은 사람이 이용장이에요. 왜냐면 이용장이 미국을 끌어다가 일본하고 러시아를 좀 견제하려고 했거든. 그런 목적에서 이제 했고 두 번째로는 최욱대우가 있죠. 최욱대우 설정. 그래서 타국에 대한 우대가 협약에 의한 것이면 미국과도 협약의 맺는지 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나중에 조일통상조약에 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치해법권도 인정하고 불평등 조약도 있어요. 상당히.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간세자주권을 인정하는 게 있어. 그래서 생필분의 10분의 1 그 다음 사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0, 10분의 3 그래서 30%, 10% 그래서 간세자주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여기 그 최애국대우하고 간세자주권 인정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최초로 내려진 거구나. 이때.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간세자주권에 되게 의미를 두지만 이게 협정간세예요. 간세는 나름대로 국가의 주권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간세를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어. 물론 합의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간세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양국하게 적용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간세는 우리의 자주권대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부과할 수 있어. 우리한테만 적용이 돼. 이 간세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불평등한 조약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흉년에 한해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체육대우 설정, 그 다음에 간세권 설정, 흉년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 요거 세 개 조항은 나중에 좀 이따 일어난 그 조일통상조약에 영향을 줘요. 이 조약 내용이.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게 청나라는 이렇게 주소를 해주고, 조선에 대한 뭘 요구했냐면, 미국에서 속방조회를 요구했어. 속방조회. 속방조회. 속방조회라는 건 뭐냐. 자, 이용자는 얘기하기에 조선은 원래부터 청나라 속국이다. 이 속국 조항을 조약의 명문화를 원했어요. 다른 나라는 좀 뒤에 다른 나라는 더 줬거든요. 청나라 요구들. 근데 이에 대해서 조선은 미국은 거절했어. 이거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 다만 나중에 이제 약간 타협 부분인데 조선에서 이제 미국에 국서를 보낼 때 친서를 볼 때 이만한 지분을 그랬어요. 그냥 조선은 예전부터 천국의 속국이다. 근데 이거 조약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편지 내용이지.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냐면 결과 미국이 초대 공사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 공사를 파견해서 푸드라는 사람을 이제 파견하거든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공사를 파견했다는 게. 공사라는 것은 정식 대사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파견한 건데 다른 나라들은 공사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되게 영사나 대리공사 좀 한 단계 낮은 거. 되게 중국이나 일본에 이제 본국을 두고 주 대사관을 두고 그런 식으로 파견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처음에 호해적을 받는지 공산을 이제 파견해갖고 뭐냐면 상당히 좋게 받았어. 왜냐면 미국은 좀 약간 그 조선에서 판타지 갖고 있었나 봐. 거기 가면 이제 뭐 막대한 시장을 개척하고 돈을 벌 거다. 근데 미국 조선에 가봤더니 거 이거 맞아 못 먹고 못 사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사 처음 확인했다 그냥 대리공사 그냥 낮춰버리죠. 예. 자, 하여튼 그리고 조선 정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좀 대우해 주시니까 뭘 파견해요? 보빙사를 파견하죠. 그 유명한 그래서 그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향을 뭐요? 공사로 파견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조미 수호통상조약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구 여러 나라가 중국의 중재로 해가지고 뭐 몇 개 되죠. 프랑스나 뭐 등등 해가지고 독일 같은 등등 해서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그 당시 청나라는 앞에서 이걸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방지하려고 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신의 종주권을 인정받으려고 했죠. 이걸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1882년에 러시아 일본 사회를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 승인받을 기회를 얻은 청와의 알선호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고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 내용도 좀 이렇게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그 전후로 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평등한 조약이에요. 이 조약은 그 다음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한 뒤에 조선은 이제 영국과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독일과 조독 수호통상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청해 영토를 잠식하면서 동진했던 러시아도 조선의 외교를 좌우했던 멜렌도프의 도움을 받아서 조로 수호통상을 맺게 돼. 이 멜렌도프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참 외국인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멜렌도프는 원래는 독일의 독일 사람이죠 원래. 근데 이제 청나라에 고문관을 왔거든요. 그러면 청나라 고문관이 왔으면 당연히 누구의 입장을 따라서 이제 해야 돼? 청나라. 근데 청나라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일종의 조선이나 러시아, 독일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멜렌도프 나중에 또 등장할 텐데 조로 수호통상을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중국과 매개를 통해서 이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실제로 단독 그 수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수교.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를 좀 경계를 했어요. 남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또 땅도 많이 뺏겼잖아.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연결시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정부는 EEJ와 세력 균형 정책에 따라서 국교 수요 원하는 서구 열강대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 개화파들이 프랑스의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조선과 프랑스 간의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요게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열강들에 비해서 좀 늦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랑스는 천주교 포교를 인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선은 그걸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옥신각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미 천주교가 널리 유포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뿐만 서양 열강들이 얘기하면 이거는 천주교 유포해도 크게 뭐 너희들 타격을 안 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주교 유포를 인정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요. 개신교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어. 그래서 쉽게 이제 뭐냐면 천주교가 피를 흘리는 그 대가로 그냥 숟가락 얹어가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정부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외국과 이렇게 통상조약을 계속 하면서 또 이익을 나눠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게 열강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권을 탈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선 정부가 의도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익을 이렇게 균점을 시켜주면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독점 못하도록 독점을 세력을 독점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 있으면 견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호 견제를 통해서 조선이 독립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EEJ라는 세력 균점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다음 벨기에 등등등과 통상계획을 관계를 맺고요. 자, 조선왕조는 1876년에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이래 국제사회 완전한 문호를 개방했다. 자, 열강들은 최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한 심,
근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부족한 조선은 이를 감수할 수 없었다. 자, 일단 이런 개국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한 계기가 되었고, 그러나 서양의 열강이 맺은 이와 같은 불평등 조약은 이후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근대사회 발전에 많은 장벽이 되었다. 등등.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계하사상의 형성 부분을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계하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계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하파와 그 반대하는 위전척사 운동,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계하사상의 이제 형성 개념을 좀 보면, 한번 훑어보면, 그 기원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북학파에서 출발해요. 북학파. 그래서 박지원, 홍대영, 박제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개항 당시에 통상 계하론자들과 연결되죠. 그래서 통상 계하론자 3대 비조, 박규수, 그 다음에 오경성, 유은기죠. 이게 1850년대에서, 왜냐면 50년대에서 60년대야.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1870년대에 계하파들이 형성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교수의 사학방에 모여서 젊은 자제들이, 이제 양반 자제들이, 계하사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옥균, 박용호, 그 다음에 서강범, 유길준 등등등, 그들이 이제 정치 조직으로서 뭘 결성하냐면, 충의계를 조직해요. 충의계. 그래갖고, 충의계는 이제 그 양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계층에. 자, 근데 이런 계하파들이 80년대에 분열되죠. 그래갖고 이제 분열되는 것은 계하 정책의 속도와 방법, 특히 청에 대한 인식 차이. 이거 모르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계하파가 부활하죠? 온건 계하파와 그 다음에 급진 계하파. 온건 계하파는 민씨 정권하고 연결돼 있죠. 청나라와 되게 좋게 이제 우호적이고, 그래서 온건계합파는 반대당에서 반대측이야. 사대당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얘들은 무슨 서기론? 예전에도 시험 문제는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하죠. 그래서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 문화 발전을 동시에 받아들이자. 동양의 도는 우리 이제 성리학적 가치야. 그래서 서양은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급진계합파들은 김옥균이나 박영호, 홍영시, 서강범 이런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앞에 온건계합파들은 양문동을 바탕으로 하죠. 얘는 뭐죠?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계열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문명계하론 입장이야. 문명계하론. 자, 이 문명계하론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계하되기 이전에 뭐죠? 야만국가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명계하론처럼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 문화까지 수용하자. 이런 입장이야.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온건계파 이미 우리는 문명 계하됐다. 왜? 유교적인 어떤 문화에 이제 세례를 받아서 문명이 계하됐다는 입장이고, 근데 얘네들은 서양의 문화나 일본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계하를 하자. 문명 계하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온건계파, 급진계파 대립에 있었는데, 이게 포출된 사건이 뭐죠? 갑신전변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종과 민씨 정권은 이 계하 정책을 이제 일괄적으로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바탕은 온건계합할까 급진계합할까요? 온건계합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근대 문물이나 수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이제 수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계하 사상의 연호는 조선 후기의 시닥과 서학에서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19세기 초 정형의 시닥사상이 집대성하고 19세기 중엽에 최한계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나 법제 등의 수용을 적극적 태도로 보였고요.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박교수, 오경석, 유은기 같은 계하사상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거기 옆에 오경석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 별로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 내용 보니까. 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북학파 시작자들은 박지원은 이 정통적 하위가를 극복하고 청해의 문물을 적극 수용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손자였던 박규수는 청나라의 그 지식인들 모아서 박지원이 지은 그 연암집을 강도하는 북학파 시닥사설을 계속 발전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경석이라는 사람 기억해 두셔야겠죠? 오경석은 역관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따라 북경을 왕래하면서 구입한 해곡도지와 연안지역. 이 해곡도지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보면. 자, 해곡도지는 누가 지었어요? 청나라 위원이 지었죠? 상주학파, 상주공양학파 그 사람. 그래서 서양의 역사와 지리, 병기와 전술, 과학기술 등을 소개한 책이야. 그래서 해곡도지라는 말 자체가 해곡이라는 건 서양이에요. 바다 건너에 나오고. 도지는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소개시켜준다는 거야. 서양의 여러 나라는. 그래서 이 해곡도지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오경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주고, 개화파도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살 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양무운동 있죠? 이 양무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해곡도지에 있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범법 자강운동에도 영향을 줘요. 범법 자강운동. 그리고 심지어 이제 랑게차오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네이진 유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예, 중국의 얘기야. 예, 그래서 왜 3.1운동이 5.3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자, 일단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것은 그 친구였던 유은기에도 영향을 줬다. 자, 그래서 오경석과 또 오경석 박 교수와 나라 위기를 논의하고 거기 유은기가 합류하면서 1860년대 말부터 이제 개화 사상이 확산이 되고 박 교수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했고 이제 1870년대 초에 김옥균, 박용고, 박용호, 서강범, 홍영식 등이 선발돼서 각종 서적을 읽고 개화 사상을 본격적으로 교육하죠. 자, 박 교수는 중국 중심의 세계를 비판하고 개국 통상론을 역사하고 김옥균 등 청년 지식인들의 의식을 전환시켰다. 그리고 오경석과 유은기는 이들에게 해국도지, 연안지당 같은 새로운 서적을 읽게 하고 개화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 자, 등등. 그 후에 이제 있고 개화 사상은 신학 사상을 개성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서구 학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개화 사상 한편 박지원, 박재가 등 북학파 신학자와 정영호, 김정희 같은 이용 후생자와 부국감정을 계승하면서 서양 학문, 특히 과학기술 부분이 포함된 서학으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청에 진행된 양무운동과 일본의 제기된 문명개화론에 영향을 받았다.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온건개화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명개혁론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급진개화파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역사자료실 보면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의 해고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경석이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받아들였나, 이렇게 있는데, 요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 해고담 내용이 예전에 문제에 나왔어요. 그 기출 예문에. 어떻게 나왔냐? 거기 보면 이제 누가 나오죠? 유대치가 나오죠? 유대치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왔어. 해국도지와 함께.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사료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쭉. 예. 그래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뒤에, 밑에 보면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네. 자, 개화세력과 이제 형성과 성장을 보죠. 자, 개항을 전후로 한 시기에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로부터 개화 사상을 발전시킨 김옥군을 비롯한 청년들 중심 개화파가 형성되었다. 이후 강화도 조약을 체결로 정부가 문호를 개방하자 세계의 정사와 대의통상을 아는 새로운 관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의 제자들, 박규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대거 특수를 하게 돼요. 개화파들이. 자, 이들은 국왕과 고위 관료들을 움직여가면서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진 관료들과 청년들과 개화 사상을 전파하면서 그 개화 사상을 확대시켜 나갔죠. 김옥균은 적극적으로 개화 사상을 전파와 사회 동지 교합을 나섰고 김옥균 신분 계급 지위 종교를 초월해서 개화파 형성에 노력한 결과 이들의 정치 활동할 수 있는 상당한 세력이 성장했다. 그래서 되게 70년대 들어가면 이 개화파들이 정치 세력화 됐다는 특징이에요. 70년대 말에 들어가면. 그래서 김옥균은 또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후쿠자 유키치의 영향을 받았죠. 네. 그래서 김옥균은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대동아 공영권 할 때 이 사람 이름 팔아먹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이 또 충익이라는 개화파 비밀결사를 조직해요. 1878년에.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과 연결됐던 사람이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김옥균과 그 무리들은 급진개화파 상당수는
뭐냐, 노동계 명망 출신자들이야. 그러니까 명망가, 오늘날만 금수저들이야.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금수저는 막 마약 빨고 그러잖아요? 예, 필로폰 막. 근데 그러진 않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나름대로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뭐냐면, 계약을 했던 사람이야. 물론, 그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변절자는 사람 많죠. 뭐냐면 이제 그 친일파가 빠진 사람도 있지만, 초창기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의식이 있었어. 586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이렇게 보면 개항의 조선 정부는 정치제도 개혁과 외국 공무원에 대한 시찰 및 기술 습득, 군제 개혁 등등 이런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개항 후에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과 큰 충격을 받은 고종은 그 군비 강화와 부국 강국에 관심을 가지고 뭘 파견했냐면 수신사를 파견했어요. 수신사. 수신사는 기록에 보면 3번 파견했다는 설도 있고 4번 파견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보통 3번 정도 보고 있어요. 수신사들. 그래서 김기수를 이제 수신사를 파견한 것은 몇 차 수신사죠? 이거는 이건 1차 수신사야. 1차 수신사. 1876년에 1차 수신사. 이제 1차 수신사는 목적이 뭐냐면 일본의 문명의 개화 상황과 일본의 발전을 알기 위해서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통신사는 우리가 주기 위해서 가는 것 반해서 수신은 받을 수 있자니까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일본 배우기 위해서 파견했고, 요때는 상당히 대우가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일본의 요청을 받고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냐면 일본의 근대 시설 다 보여주는 거야. 뭐 천신, 철도, 대포 제조, 군사 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왜 보여줬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 너희도 까보지 마라. 알아서 기어라. 그런 의미지. 자, 그래서 이제 김기수가 이제 오면서 그걸 이제 왕에게 이제 상소문을 옮기고 일본의 부강은 전적으로 통상했다. 그래서 일본의 개화된 모습을 소개하죠. 그렇죠. 조심스럽게 또 비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행문을 썼죠. 그게 뭐냐면 일동기후죠. 여기 나와 있는 일동기후를 고종에게 바쳤어요. 일동기후를. 그래갖고 그 당시 이 일동기후는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에 사찰한 후에 그 고종에 올린 보고서인데 이걸 갖다 바쳤다.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책 이름 외워줄 필요는 있어요. 일동기후. 일동기후가 뭐예요? 일본의 동쪽의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기행문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갖고 볼 거 다 적어놨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갖고 자 이후 조선 정부는 주변 정세에 대처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개화를 추진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는데 자 청해 군비 강화 권고에 관심을 가진 고종은 1880년 청해 유학생을 파견해서 무기 제조 기술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역관이었던 병원고를 보내 국내 강화 방안을 요청한 등 서양 각국에 수교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수신사를 파견했어요. 제2차 수신. 이건 몇 년이냐면 1880년이야. 자, 이때 이제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직이에요. 김홍직. 그래서 김홍직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 실정을 살펴보게 했고 약 한 달 동안 체류를 했어요. 그래서 근대적 개혁 운동의 실상을 견학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견한 목적이 뭐냐면 현안 문제 해결. 일본의 실정 파악이거든요. 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원산과 인천 개항을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아까 이제 1차 수신사 때 잘못 얘기했는데 2차 수신사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대응하기로 했고 결국에는 원산과 인천을 이때 끝나고 나서 얘기해갖고 이제 개항을 하도록 받아들였죠. 원산과 인천을. 그 다음에 미국의 유출 방지와 간세를 좀 설정해달라. 근데 거절했어 이거는.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확인한 거야. 원산과 인천의 개항 요구, 그다음 미국의 유출 방지, 간세 설정 등등등. 그래서 일본과 조선 사이의 조약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파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 잘 안 만나죠. 그래서 1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들이 극진한 대우를 했잖아요. 근데 안 만나주고 상대를 안 해줘.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김홍직이 어디에 들락거리며 노닥거렸냐면 그 당시 주일청사 청국 공사관 있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항추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추연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 국제 정세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 조선의 그 당시 국제정세를. 그래갖고 그때 노닥거리면서 했는데 그 얘기를 황추열이라는 사람이 친절하게 그 필담으로 나눴거든요. 그걸 정리해갖고 책으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책략이냐면 조선 책략이야. 네, 조선 책략. 자, 그래서 김흥직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소개를 했죠. 유플레임에서 큰 방향을 익혔죠. 이 조선 책략과 조선 책략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고요. 자, 그러면 조선 책략에 어떤 영향을 줬냐?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조선 책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자, 조선 책략은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의 당명한 외교 정책과 부국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외교론이에요. 외교론. 자, 외교론은 방화론. 방화책인데 방화는 뭘까요? 방화는 아라사. 그러니까 러시아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입말 있어. 자,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서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서로 연결한다. 자, 이거는 뭘 관련된 거죠? 러시아의 남하 정책. 그래서 그날 동아시아 퍼졌던 공로의식을 바탕으로 공로의식. 공로의식은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 이런 것들이야. 그 당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러시아를 상당히 경계했던 게 뭐냐면 다른 서양 열강은 상대적으로 영토적 야심이 없다. 특히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영토적 야심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러시아를 좀 막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런 공로의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 그걸 주장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책략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부국 정책 같은 게 있어요. 부국 강경. 그래서 자강책이라고 하죠. 수도 강해진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럽의 여러 나라 통상 관련된 거, 서양 기술의 습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천주교. 잘 안 알려졌지만 이때 이제 조선이 천주교를 허용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다. 우리 뭐 보니까 받아들여도 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뭐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뭐 그게 뭐 중요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외교론이죠. 외교론. 네. 그래서 신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러면 이 조선 책략이 미친 영향을 보죠. 영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일단은 조선의 개화 정책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개화파를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개화파를 적극적으로 등용한 계기가 되죠. 물론 예전부터 이제 등용했지만 이걸 통해 더 많이 기용했고 그 다음에 조선과 미국 간에 무슨 조약을 맺게 돼요? 조미 소호통상을 조약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당시 미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미지가 다른 서양 제국주의 국가보다는 좋았어.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를 갖다 붙이잖아. 미국은.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적 야심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얘는 경제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영토적 야심이 없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맞아요. 미국 입장일 때는 영토적 야심이 물론 필리핀이나 뭐 큐바를 점령하는 게 있지만 상당히 없었어. 왜 없었을까요? 미국 자체가 커. 자기 그 본국도 지금 개발을 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토적 야심이 없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직접 지배를 하면 통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적당히 자신들의 친미적 국가를 만든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미국의 정치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외치잖아요. 그 외쳤던 건 뭐냐면 자기들은 식민지 별로 없거든. 손해볼 건 없어.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줬던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위전척사 운동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나중에 언급하겠죠. 이거는 이제 뭐와도 연결되죠. 세 번째 개화 반대 운동. 세 번째는 그래서 유명한 거죠. 영남 만이소.
영남 이마손이 그 제시했던 영남 만이소인데 영남 만이소는 요때만 나왔지만 교과서는 실제로 조선후기 때부터 자주 해먹던 거야. 뭐 사도세자 복권 문제라든지 등등등 해갖고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보통 상소 올릴 때 이런 권력층에서 배제됐잖아요. 예, 한국 정치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만 명이 송장을 써가지고 오히려 상소 내용보다도 그 뭐가 많냐면 그 연명한 이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쫙 펼치면 그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한 200m? 그러게. 근데 승려원 얘기해서 그 이름을 다 적어놔. 대단해. 그래서 조선은 기록 정신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내용과 영향 부분들. 자, 하여튼 이때 조선 정부는 제2차 수신사 김홍직의 보고를 통해서 일본의 발전상과 세계 정세의 변화를 알고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긴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더 보내죠. 이게 뭐냐면 조사 시찰단이죠. 조사 시찰단. 예. 그래서 조사 시찰단은 조선의 선비들이 모여서 만든 시찰단이라죠. 그래서 조사 시찰단 또는 심사 유당단이라는데 그래갖고 이때 이제 파견할 때 몰래 파견해요. 왜? 이때 이제 뭐냐면 조선 책령 유포되면서 막 이정책사 운동이 격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몰래 파견해. 그래서 밀서를 받고 부산에 가서 이제 알게 된다. 자기 목적을. 하여튼 이건 하고. 자, 이후 정부는 대외관계와 근대 문물의 수입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서 개화파 인물을 정계에 기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이때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총리 각국 사무함을 만들죠. 총리 그 각국 사무 총리함을 만들잖아요. 이용자의 이용자의 아니라 공칭화 수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에 영향을 받았고 뭘 만드냐면 통리기무함으로 만들어. 통리기무함을. 예. 그래서 통리기무함이라는 단지 만들고요. 이 통리기무함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두죠? 12사를 설치하죠. 예, 12사. 그러니까 의정부 6조 조직이 따로 있고 거기에 통리기무함을 둬서 그 아래에 12사를 둬요. 그래갖고 이제 사대사, 교린사, 국무사, 병정사, 통정사 등등등등 이렇게 해갖고 12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탐구는 이제 임오군란 이후에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통상교서, 통상사무하문, 외하문이라고 부르는 거와 그 다음 통리궁국 사무하문, 내하문이라고 이제 담당하는 부분인데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종래 5군형 있죠. 5군형을 부식군대를 뭘로 개편하냐면 이형으로 개편하죠. 무이형하고 장어형으로. 그 다음에 또 신식군대를 둬요. 이게 신식군대 1번에 영향을 받는 별기군이죠. 별기군. 그래서 이 별기군은 그 외별기라고 또 하죠. 이들 외별기. 그래서 별기군을 뒀다. 그래서 이제 외별기, 그 다음 교령변대, 이런 것들을 이제 뒀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대는 국무사 소속으로 그 12사 중에 국무사가 있어. 일본 교관이었던 호리모도에서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양반 자제도 편성돼서 한 100명의 사관생도와 일반 군주도 형성돼서 상대 그 대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구식군대야, 이 신식군대를 이제 차별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고요?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임오군란.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사관생도 양도가 있네요. 그래서 사관생도 양도 해갖고, 이때 이제 설치한 이제 군사학교가 연무공원이 있어요. 연무공원이 설치됐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군사교관을 초빙을 해갖고, 이런 연무공원을 설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한편 정부는 아까 것처럼 이제 그 조사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했죠? 심사 유당단. 예. 그래갖고 조선의 선비로 구성된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리고 청국에는 영성사를 이제 파견하죠. 그러면 조사 시찰단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조사 시찰단의 영성단은 뭐 때문에 있냐면 앞에 수신사도 이제 목적이 좀 걸쳐 있지만 그 행정과 군사 개혁 등을 필요한 정보와 참고 자료 수집할 목적으로 이제 파견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청해 영성사, 미국의 보빙사,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조사시찰단은 이제 보면, 이 조사시찰단은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먼저 일본의 이동인을 활동한 결과를 보고, 조선정부가 이제 또 조선책내에 또 영향을 받고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김옥균이나 박용호 같은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네, 조사시찰단을.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부기관과 산업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통일기무함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갖고 이제 파견을 했는데, 자, 이때 각 분야에 파견된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국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 보고서가 뭐냐면, 그, 문견 사견이야.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문견 사견. 그리고 또는 시찰기를 이제 쓰죠. 시찰기. 예. 자, 그래서 문견 사견과 시찰기를 보고해서 올려요.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개화파가 정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돼서 통일기무왕운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해요. 그때 이제 갔던 유학생 두 명이 누구냐면 육일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윤치호 이런 사람인데 육일준은 나중에 보빙사 갈 때도 또 와가지고 머물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또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수교에 관련 또 정보도 수집하고 인천계양에 대비한 세관 사무도 조사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누굴 만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누구야 후쿠자 유키치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가 뭐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연대론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면서 김옥균과 친하죠. 그 나중에 갑신정변 이후에 이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뭘 주장하죠? 타라 입국론을 주장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중국과 조선을 심합쳐서 개화파들이 힘을 합쳐갖고 뭔가 근대를 하겠다는 좀 희망이 좀 있었어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갑신정변 이후 이제 그 생각을 샥 없어지게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청나라에 파견된 건 뭐예요? 영성사죠. 영성사. 그래갖고 이게 1881년에 파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조선은 청국과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당시 이제 군기 제조의 기술 수립을 위해서 천지기기국을 이제 공학을 파견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을 파견하는데 근데 제대로 안 됐어. 왜냐면 군사 기술을 배우려면 또 기술을 배우려면 적어도 기초적인 지식이 돼야 되습니다. 그 당시 그 뭐냐면 조선은 이과보다는 문과 쪽이 발달됐죠. 예, 특이하게 철학이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이런 거 되게 약했어. 근데 이런 걸 배우려면 뭐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전혀 몰랐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체계적인 도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 돈도 없고. 결국에는 1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돈을 주고 좀 산 게 있어. 기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근대 병기 공장에다 뭘 설치하죠? 기기창을 설치하죠. 기기창을. 그래서 청나라에 구입한 증기기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기창을 설치하고 이게 삼청동에 이제 북창에 설치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왔다 가면서 기기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운다고 해도 기기를 구매해요.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돌아가서 시험을 해볼 곳이 없다 해서 기계를 가지고 와갖고 이제 돌리기 시작해. 그렇지만 이거 좀 한계가 있죠. 왜냐면 돌려도 뭔가 알아야 돌리지. 예. 그래서 하여튼 영성사들 파견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조선책략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조선책략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이제 그 있고 위전척상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위전척상 운동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잠깐 보빙사가 없네 여기는. 잠깐 보빙사는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빙사가 왜 없지 여기는? 중요한 건데. 자, 보빙사인데 여기 잠깐 보빙사는 몇 년에 파견되죠? 1883년에 파견돼. 보빙사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배경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사관을 파견했죠. 그래서 외교관 고안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파견돼. 우리도 이제 공사관을 파견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 작업. 그래서 보빙사라는 것은 공사관에 파견된 그 뭐냐면 그것에 대해 공화원 보답으로 파견됐다. 그래서
미국의 미국과 세계로부터 자유독립국을 이제 공인받고, 그 다음 미국의 어떤 선진 문화를 도입할 목적으로 이제 했고, 그때 파견한 인원 중에 보면 민영인이 있어요. 민영인. 민영익. 예, 민영인. 나중에 제 을사조약 때 죽은 사람 있잖아. 예. 그 다음에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최경석, 이런 사람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서에는, 국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조선국, 그 다음에 대군주를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강서연호 있죠? 그 강서연호를 폐기했어. 미국은 우리 독립을 인정해주니까, 쓸 필요 없게 독립국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이제 떴네. 네. 저기 이제, 그 국서를 한글로 번역했어요. 한글 번역해가지고 미국 신문에 게재했죠. 그래서 독자적인 고유의 포옹 문자 가지고 있다는 걸 가시했고요. 자, 그 결과를 보면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이때 이제 남았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유길준이죠. 유길준이 뭐든 조선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죠. 유길준이 곧 남았던 이유가 좀 공부하고 싶어서 남았어. 근데 문제는 유길준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거의 띠동갑 하는 어린이들 데리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조선의 선비들이 성량만 빠져서 그렇지 한번 다른 거 하면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사건이 터진 거지. 갑신점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유길준이 그 김홍직하고 같이 놀았거든. 물론 좀 생각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조선정부 입장일 때 유길준도 그들 일당을 본 거야. 그러니까 너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유길준이 안 가면 자기 그 집안이 어떻게 돼? 풍비박살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가야 돼. 근데 빨리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마당에 좀 어차피 죽을 바에 볼 거 다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대서양 건너가고 유럽을 한번 쭉 보고 그래서 러시아를 거쳐가고 쭉 일본을 가서 보는데 건너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그래서 건너자마자 뭐냐면 잡히죠. 그래서 같은 연금을 당해요. 그러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무슨 경문을 쓰죠? 그 유명한 서유 건문을 쓰죠. 예. 그래서 서유 건문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국학문 혼용체로서 최초의 문헌이다. 네, 의미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이 그 당시 뭐가 발달됐냐면 영농기술이 발달됐어요. 영농기술. 그래서 농무 목축 시험장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이제 철강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원래 미국 자체가 농업이 발달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최경석이 이제 뭐냐면 각종 그 종자들을 가지고 와. 농기구나 가축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학교도 만들고 이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미국식 우편제도도 도입을 하죠. 미국식 우편제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죠? 홍영식. 그래서 홍영식이 뭘 창설하죠? 우정국을 창설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교육제도를 수용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자 이런 주장도 해요. 홍영식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게 봤어요. 우리나라 그때 처음 지금도 되게 좋게 보잖아. 물론 반미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해서 그 보빙사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위전척사 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자, 위전척사 운동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위전척사 의미를 볼게요. 자, 위전척사는 거는 뭐냐? 위정이라는 것은 바른 걸 지키자는 거야. 바른 거.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는 뭘까요?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 예. 제가 이 글씨를 펜을 좀 약간 그 악필인데 원래 제 악필인데 펜을 쓸 때는 저 악필이야. 그래갖고 이게 좀 제대로 써도 이 펜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요때 위정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성략을 수용하는 거죠. 척사한 거 뭐야? 성략 이외에 불교나 모든 종교와 사상 이런 것들 한 거야. 그래서 성략은 우리 거예요. 중국에 들어왔지만 이미 이제 우리 게 된 거죠. 조선 중화주의 그거에 이끌어서 우리가 이고 일종의 성략을 지킨 것은 우리 거를 지킨 거야. 민족주의, 예국주의, 중세적 민족주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 이단이라는 것은 뭐죠? 사악한 것은 이 당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서양의 문물들 처음에는 총나였지만 서양의 문물들 이런 것들 얘기한 거죠. 자, 위전척사 운동은 당연히 누가 이끌었어요? 이거는 양반들, 양반 유생들. 그래서 양반 유생 중에 이제 뭐냐면 노론 계열과 노론의 유리론 계통 얘들과 그 다음에 거기 영남남인들 있죠. 영남남인의 유리론 계통 얘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노론의 계열들, 유리론자들 이끌는 반면에 그 뒤에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3단계 들어가면 영남 남인 계통까지. 1, 2단계는 남인들, 그죠? 노론 계통에 서울 거주의 노론 계통이고 3단계부터는 이제 제하에 있는 영남 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전척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 정리할 필요는 이게 위전척사 운동이 4단계에 거쳐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갖고 첫 번째 위전척사 운동은 뭐죠? 통상 반대 운동이야. 이게 몇 년에 있었죠? 1860년대. 네, 통상 반대 운동. 그래서 그 당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줬죠. 그래갖고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뭐 상소를 많이 해요. 위전척사 운동은 되게 상소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는데 이항로, 예, 그 다음에 기정지, 이항로하고 그 다음에 기정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죠. 기정진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고 최익현도 그 뒤에 기정진인가 그 제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때 주장했던 것이 약물 금단론. 약물은 뭐예요? 약물은 그 서양의 물품이죠. 그 당시 서양의 물품들이 막 밀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화 배총론. 자, 그 당시 기정직의 상소는 그 말이 있어. 외국의 문화, 외국에 만든 것은 손으로 만든 거고, 우리가 만든 건 땅에서 생산된 거다. 그게 교환이 될 경우에는, 부등과 교환할 경우에 우리가 망한다. 공산품과 농산물을 교환할 경우에 우리가 망한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최익현의 상소에 나왔죠. 그러니까 최익현이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전부터 기정진의 근사는 다 인식을 했던 거야. 최익현에 있는 내용은 최익현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예전에 말했지만 그 당대에 그렇게 했던 양반 사대부들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첫째 통상 반대 운동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1870년대 등장했던 것이 개항 불가론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최익현이에요, 최익현. 그래서 최익현이 유명한 오불가소론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 뭐 개항불가론, 외항일체론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개화 반대 운동이죠. 몇 년이죠? 개화 반대론은 1880년대죠. 이건 뭐의 유포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조선책략 유포. 그래갖고 그때 이제 유명한 이제 아까처럼 뭐가 영남 유생의 이만순의 만이소가 있죠. 영남 만이소. 그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있어. 홍제학. 그래서 홍제학에 만원 척사소가 있어요. 이게 9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만원 척사소는 좀 설계할게 뒤에 안 나오니까 이 만원 척사소는 만원이라는 건 뭐야? 만원. 만자로 구성된 척사는 뭐죠? 척사는 그 당시 그 외국의 문화를 배척하는 그래서 소장을 올린 건데 거기에 고종이 친정한 이래에 서양의 문물과 양학이 만연해서 종무와 사직을 위기에 처했다. 종무와 사직이 위기에 처했고 고종을 비판한 내용이야. 그래서 통리 기문 암원을 혁파하고 오이제 부활을 주장하자. 그래서 상소 올렸는데 문제는 상소를 올릴 때 너무 격하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적어도 상소 올리려면 고종하게 어떤 예를 갖춰가면서 올리거든.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이거 웬만한 상소 올리면 그냥 보고
기분 나쁨 안 들어주고, 그리고 더 기분 나쁘면 이제 유배 정도 보내는데, 연산군처럼 요때 상소는 좀, 그러니까 연산군이 상소를 죽이는 경우, 이걸 자꾸 죽였어요. 그래서 능지천삼을 당하고 능지영이 처해지고 그랬는데, 좀 예외적인 거예요. 홍작이 이제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런 상소를 이제 올렸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안 적을게요. 여기는 이렇게 적을 게 없네요. 예. 네 번째는 뭐냐면, 1890년대에는 위전척사운동. 위전척사운동. 그래서 위전척사운동인데, 네 번째는 위전척사운동 1890년대 뭐죠? 항일의병운동이죠. 그래서 뭐 유인석, 이소훈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잖아요. 뭐 때문에 넣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을미의병은 뭐 때문에 넣었어요? 이 당시 그 단발력,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것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구성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위정운동, 그 척사운동의 전개를 보면 개화정책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발은 먼저 유생층에 의해서 위전척사운동 형태로 나타났다. 위전척사는 정확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과 이단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초기 위전척사운동 이항로 기정진 같은 위에서 주도했다가 나중에 유인석, 체이큐들이 계승되었다. 자, 1860년대는 아까 통상 반대 운동을 했다고 했죠? 서양과 교육을 반대하는 통사 반대 운동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척가 주전론이 이르면서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원군들은, 그 당시 유생들은 대원군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위전척사 운동 부분만은 또 뭐냐면 또 일치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1870년대 이제 문호개방후 아까 외양일체론, 배양불가론 이렇게 개화 반대 운동이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는 개화 반대 운동, 영남 만이소와 관련돼서, 그 다음 유연척사 운동에서 이제 한일의병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상소가 뭐냐면 그 1880년대, 60년대, 70년대 체이케의 개항 반대 운동과 그 다음에 1880년 이만소의 상소 운동이 요거 이제 뒷장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줄 수 있어. 체이케의 개항 반대 운동 지부복골 척하기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부복이라는 건 복권이 뭐냐면 그 체이케언이 도끼를 가지고 와요. 도끼를 넣어서 이제 경복궁의 그 뭐냐면 기둥에 도끼를 딱 받고 만약에 그 상소가 안 들어주면 내 목을 치겠다. 비장한 각오를 이제 한 거죠. 근데 들어주지 않았죠, 고종이. 근데 못 쳤어요? 안 쳤죠. 그거는 조선 후기 때부터 했던 아주 상소 형태의 이제 뭐냐면 거의 반헌법적인 그 상소 형태 중에 하나야. 자, 그 예전에 그게 나왔던 건데 이 오불가소론이라고 하죠. 자, 오불가소론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외적과 강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패단이 있습니다. 첫째, 강화가 그들의 예거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가 좋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강화를 서두는 것이라면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다. 그 다음에 둘째,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우리 물품은 대부분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생산량이 제한돼 있죠. 자, 이거는 뭐죠? 농산물이라는 거죠. 농산물. 네. 근데 그들의 제품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뭐죠?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손으로 만든 거잖아. 공산품이죠. 그러면 농산물과 공산물을 교환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교환이 안 돼. 이게 부등가 교환이. 결국에는 공산물은 저쪽에 가고 농산물이 다 털리고 그들의 공산물이 우리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개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등가 교육을 통해 산업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나름대로 인식이 정확해요. 이건 기정지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위전척사 운동 상소도 보면 진짜 제국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봐요. 상소 내용은 다 맞아. 근데 문제는 그들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 대안이 없다는 거야. 의도와 대안은 뭐야 그냥 수신 제거하자. 그게 무슨 이게 대안이겠어. 자, 그 다음에 셋째, 저들이 비록 외인하지만 본질이 서양과 오락게 다를 것 없다. 아까 얘기한 처럼 이걸 뭐라고 하죠? 외양일체론이라고 하죠. 누구의 방박이에요? 고종의 말의 방박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내재 강화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우리 땅을 거주할 것이며 그들 경우에 재물이나 비단을 마음대로 빼앗기고 분여자가 겁탈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저 외적들은 첫째 금수다. 그래서 상하가 금수가 같이 떼지어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없기를 보장한다는 그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장한다는 건 왜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금수가 같이 있냐? 뭔가 생기지. 그래서 이 금수로 보는 거는 철제 하위간이 포획이야. 우리는 중앙이고 얘네들 오랑캐고 금수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런 사고방식이 점점 없어져요. 위전척사운동. 그래갖고 이제 말기에 들어가면 위전척사운동자들도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들이 금수기 때문에 상대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얘들을 뭐라 보냐. 그 국제법에 의하면 그들의 침략 행위가 잘못된 거다. 만민공법을 내세우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선진화돼요. 이건 초창기 때 모습이야.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만수의 영남만 있어.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 이건 뭐의 반발 때문에 등장한 거죠? 조선 침략의 반발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떻고 어떤 나라가 어떻고 이걸 좀 기억할 필요 있어. 땡땡 쳐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을 보면 물론 중국은 해마다 요동을 거쳐서 비단을 보내고 신의를 지켜 병방이 되어진 이에 200년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누구죠 지금? 청나라죠. 그래갖고 내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 중국의 영성사를 파견했다라는 친구를 얘기한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왜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청나라지. 그러니까 청나라 써야 되는데 왜 중국을 썼냐? 그것 때문에 청나라 영성사를 파견했다 써야 되지 교과서대로.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말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 하여튼 자 일본에서 항인이 지민이 칭호를 보낸 국사 이거 서계죠. 예전에 일본 메이지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보냈죠.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중국이 이걸 짚어내어 문책을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에 명백한 첫째요.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일본은 이제 아까 일본 그 다음에 친중국 결일본 연민국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와 같은 관계가 있는 나라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가문과 요새를 알고 있고 수족 유충을 이미 점검한 바 있다. 그들이 우리 민족과 달리 반드시 딴 마음을 품을 것인 바 만일 그들이 우리가 방비가 없는 것을 보고 공격을 자행하면 전하는 장차 어떻게 이를 막을 것인가. 그 다음 미국은 원래 우리가 몰랐던 나라죠. 근데 타인의 종영 타인은 누구예요? 황춘션이 와가지고 미국과 연결해라 이렇게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끌어들인다면 우리 백성들 퇴폐하거나 우리의 재물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는 허점 엿보이고 응하기 어려운 요청을 강요하거나 어려운 부담을 떠맡긴다면 전하는 창차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원래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나라야. 예증의 관계도 없는 나라인데. 근데 괜히 공연히 타인의 말을 믿고 아까처럼 황추션의 말만 믿고 러시아를 적대하면 어떻게 하냐. 이들이 그 군사 추진을 어떻게 막겠냐. 그래서 이제 다 러시아, 미국, 일본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과 같이 통상을 하면 더 많은 걸 쫓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만소의 개화반도운동 영남 만이소 그들의 논리 일본, 미국, 러시아를 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하면 안 된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고 중국에서 이제 또 많이 빠진 게 있는데 이 말도 있어요. 중국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전부터 신하고 섬기는 바이고 해마다 수레가 요동과 계주에 있습니다. 계주에 보냈습니다. 신의와 절도를 지키고 속방의 직분을 충실한 지 200년이 넘었는데 뭘 또 친하게 있을 수가 있냐? 친족할 필요 없다. 그런 등등이죠. 그러니까 영남 만이소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위전척사운동은 이제 의의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위전척사운동은 당시 외세 침략성을 자아 파악해서 정치 경제적 면에 강력한 반침략 반외세적인 자주운동을 추구하는 데서 의의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전척사운동은 상당히 뭐냐면 정확하게 봐. 사안은. 그렇지만 또 의도나 이게 대안이 별로 없죠. 한계를 보면 한계 있는데 조선 왕조의 전제주의 정치체제 지주 중심의 봉건적 경제체제 양반 중심의 차별적 사회체제 그리고 성리학적 유의사상체제를 유지하는 그 목적을 두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당시 정부의 개화정책준을 추진하는데 지연시키는데 근대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전척사운동하고 개화파 중에 어디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을까요?
개화파가 아니에요. 위전척성은요. 그래서 개화파들은 후에 이제 갑신전변이 어쩌고 하면서 일본과 친해지고 뭐 개화 정책할 때 솔직히 그 개화 정책 혜택을 못 받았어. 피해만 입었지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개화권이란 말도 진짜 뚝자 붙은 게 별로 안 좋은 말이야. 근데 위전척성 운동은 이들 비록 보수적이지만 나중에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무장 항일 투쟁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위정척사 운동 개혁사람들이야. 그리고 후에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 개화파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개화파는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친일파 매국노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명분과 의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뭘 독립운동한 거야. 명분과 이런 측면에 볼 때는 우리 지금 생각하는 수구나 꼰대하고는 좀 달라요. 꼰대나 나름대로 지조가 있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파. 그래서 체익전이 꼬장꼬장한 논리이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말과 행동 일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 하여튼 이제 위전착상 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곤란 부분인데 임원곤란은 제가 좀 많이 좀 쉴 때가 될 것 같은데 좀 쉬었다 갈게요. 예.